네. 요거 한번 서머리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SM, 스테이트 매니저, SM 예제를 설명하고 실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서머리해서 설명하게 되면 일단 어댑티브 플랫폼의 이제 라이선스가 클래식 플랫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플랫폼 버전이 4.3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 패치할 때까지 클래식 플랫폼 표준 버전이 4.3이기 때문에 영구 라이선스도 더 가요. 네. 형태로 되어 있고 어댑티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양산 이후에도 표준 버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양산 이후에도 표준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구독형 라이센스 아니면 유지보수 라이센스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라이센스랑 연간 유지보수 라이센스랑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표준 버전이 클래식 플랫폼과 어댑티브 플랫폼이 다른 방식의 표기를 했었는데 클래식 플랫폼이 4.4까지만 표기되는데 R19, 11부터는 같은 버전으로 됩니다. 이게 왜 같은 버전이냐면 어댑티브 플랫폼에서 클래식 플랫폼을 펌웨어 업데이트가 지원됩니다. R19, 11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도 AXML로 설계가 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사 가장 기본 표준은 뭐냐면 AXML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AXML 작성하게 되면 제네틱에서 API 표준 API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어디 플랫폼은 C++를 잘 API 상용법을 잘 숙지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중요한데 사이버 시큐리티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제어용 어플리케이션이 OT에 의해서 업그레이드 된다 하면 사이버 시큐리티 대상이 되고요. 혹은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하면 사이버 시큐리티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대상의 의미가 뭐냐면 해당하는 이슈의 어플리케이션이 해킹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가능하게 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부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RSWIN 넘버를 받아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해킹에 계속 대응을 잘 하고 있음. 해킹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정부한테 리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독일은 올해 10월부터 강제 시행이 됐고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버 시큐리티 취약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직스 API나 C++ API가 취약성이 발견되면 그 해당 API는 사용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어티브 오토사 쪽 개발할 때 C++ 전용 코드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픈소스 API나 RAPI가 그 오픈소스가 업데이트 되거나 표준이 갱신되면 API가 삭제 추가 변경되죠. 그래서 개발자가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 팝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동 완성 기능이나 해당 API가 존재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최신 C++까지 다 지원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QX 7.1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되냐면 그 C++에 숫자 랜덤 생성하는 그 C++ 14 표준 API가 있어요. 근데 그게 QX에서는 7.1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그 API는 컴파일할 때 컴파일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게 되면 숫자 랜덤 생성을 하는 C++ 표준 API가 정상 동작 안 합니다. 정상 동작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컴파일하고 실행은 문제가 없는데 그 API의 로직이 아무 방법도 없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현업에서 개발할 때 리눅스로 관련없는데 QX로 개발할 경우에 원래 동작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C++ 표준 API를 쓰고 있지만 그 C++ API가 정상 동작 안 할 수 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QX 회사에서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 C++ 14나 11을 어디까지 지원하냐 되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C++ 17까지 있습니다. 17 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C++ 17 그래서 이 사이트 눌러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해당 컴파일러 버전을 지원하는 벤더 회사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C++ 17 나오죠? 17은 여기가 있네. 네.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GCC. 참고로 GCC도 버전이 있어요. 지금 미국스 같은 경우에는 GCC 쓰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분투가 OS가 옛날 버전이고 GCC가 뭐 8점대가 깔려 있는 거예요. 8점대가 깔려 있으면 C++ 14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컴파일이 안 되죠. 애초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유명한 컴파일러들 회사인데 GCC도 이렇게 버전이 표기되어 있는데 특정 버전 이상이 안 되면 C++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게 정상 동작 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GCC 버전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GCC 쪽 설명하게 되면 저도 이제 개발하면서 안 건데 GCC를 여러분 지금 그 리눅스로 쓰고 있는 팝콘 아이디 컴파일러가 제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코드 잠깐 열어보게 되면 C++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버전 나오죠. 7.50. 그래서 이게
그 버전이 너무 낮으면 풀 14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컴파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리고 싶은 뭐냐면 GCC 쪽에 히스토리에 보게 되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GCC 앞에 버전 12, 9, 11 이게 있어요. 그 앞에 버전이 최신 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비교해볼게요. GCC가 예를 들어서 11.1 있고 GCC 9.5가 있죠. 그럼 어느 게 더 최신 버전이냐? 9.5가 11.1보다 최신 버전이. 그러니까 GCC의 그 최신 버전의 의미는 뒤에 숫자가 중요한 거지 앞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 꼭 봐야 됩니다. 왜냐면 9.5가 2022년 3월 27일 있죠. 이 9.5가 10% 17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9.의 옛날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 있죠. GCC 9.1은 2019년이죠. 이건 10% 17을 지원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최신 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뒤에 번호가 최신 버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AI 쪽 빌드 할 때, 특히 엔비디아 쪽 작업할 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엔비디아의 컴파일러를 보냈는데 옛날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에서 빌드가 되고 다 되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GCC 컴파일러를 최신판을 바꿔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정상 동작했거든요. 그래서 동작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C++ 표준 API를 제공하지만 결함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짠 소스 코드는 똑같은데 GCC 컴파일러의 옛날 버전 쓰게 되면 그 표준에 대해 있는 C++를 내가 쓰고 있음에 불구하고 컴파일이 안 되거나 정상 실행 안 될 수 있다. 그거고 특히 QX인 경우에는 C++ 14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C++ 14 중에 특정 표준 API가 정상 동작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그 QX 7.1을 제공하는 회사에도 모른다. 왜? C++ 14 쪽에 문서만 5,000페이지 넘기 때문에 그 5,000페이지에 있는 모든 API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전용 회사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반도체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 안 씁니다.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디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인 경우에는 오픈소스 컴파일러를 쓰게 돼 있고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에서 컴파일러를 쓰게 돼 있고요. QX인 경우에는 QX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오픈소스, GCC, 그리고 QX는 QX에서, 그리고 AI는 반도체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를 씁니다. 이게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AP죠. AP. CP인 경우에는 이게 C++, 예. CP의 클래식 플랫폼의 C인 경우에는 컴파일러 제공하는 상용 컴파일러 사용. 그러니까 C 언어인 경우에는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성능 컴파일러. 아마 인피니언 칩 쪽 하게 되면 인피니언 반도체에서 컴파일러 파는 게 아니고 인피니언 전용 칩을 컴파일러 컴파일러를 다른 회사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걸 구매하게 돼 있고요. 근데 AP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할 경우에는 리눅스 오픈소스 컴파일러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QX는 QX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 써야 돼요. 그리고 AI는 반도체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 써야 돼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리눅스는 이제 C++ 표준을 다 제공하는데 C++ 뭐 11, 14, 17 등 다 제공. 14는 제공하나 특정 API는 동작 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AI 쪽 할 때는 테스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QX는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얘도 예, 업데이트 해주죠. 컴파일러를 업데이트하거든요. 컴파일러 업데이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PS51 기능 범위 여기에 회색 표현은 사용 금지거든요. 소유권한 변경, 유저 앤 그룹이 소유권한 변경이거든요. 이거 금지입니다.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PAC51 API 쪽에도 요 API는 사용 금지입니다. 여기 다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얼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제 API를 개발했는데 그때는 금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해커가 그 포직스 API를 통해서 해킹을 시키기 때문에 애초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AC51에도 사이버 시큐리티 취약 때문에 사용 금지 API가 존재한다. 대표적 사례만 뽑은 거고요.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게 하이 버전 호환성 없는 쪽으로 제가 설명할 때도 하는 건데 R1903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아라다이어가 서비스로 분류되었었어요. 그리고 R19 시에는 아라다이어가 파운데이션으로 이동했어요. 바뀌었죠. 그래도 S2S가 R19 시에서 파운데이션 바뀌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R1903에 나온 스펙을 다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얘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기능이 이쪽으로 옮겨진 게 아닙니다. 이 기능이 삭제되고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표준이 과감하게 바뀐다. 이거는 이제 R19003이 2019년 3월에 나온 표준인데 2019년 11월에 나왔을 때 완전 삭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3월 달이니까 7개월 만에 완전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이제 요 내용이 왜 진단 쪽이 R19003에서는 이제 서비스라는 쪽인데 서비스가 무슨 의미냐면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서비스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개발하면 된다는 게 서비스 쪽이고요.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 포트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냐면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실제 폭스바겐 ID3를 양산할 때 R19003 방식을 쓰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쓰니까 최적화 이슈가 발생하는 최적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써서 진단 처리하니까 최적화 이슈가 발생한다. 왜 발생하냐? 처리할 진단 데이터 개수가 뭐 1,500개 이상이 넘는 거예요. 1,500개 이상의 내용을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설계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RPG 통신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처리 동작에서 지연이 발생한다. 지연. 예. 그래서 기존 표준을 완전 삭제하고 다이어그 포트 인터페이스로 설계하는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 액세스해서 진단 기록할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에 최적화가 되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어디 플랫폼에서 AMXML 설계에서 보시면 C++ 생성에 영향 주는 건 뭐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과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는 C++ 소스 코드에 영향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컴파일러에 영향 준다. 그리고 머신 매니페스트나 이스큐션 매니페스트나 비클 페이지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랑 아무 관계가 없다. 특히 이스큐션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랑 관계없죠. 단지 EM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과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만 있으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M 없이 CM만 사용하게 되면 요 위에 어플리케이션 설계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과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통해서 어제 봤던 커먼 스타일 IP 베이직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매니페스트는 표준화하지 않습니다. 뭐냐? 매니페스트 관련 제선 파일은 표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큰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 회사가 이제 뭐 이타스나 벡터나 뭐 다른 타 회사의 툴에 대한 매니페스트도 저희가 분석 다 해봤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플랫폼과 어디 플랫폼의 차이가 설명되어 있는데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컴포넌트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 소프트 컴포넌트는 한 개의 소프트 컴포넌트는 하나의 C 파일로 이름과 동일한 파일로 코딩을 해야 되고 어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슈에 머신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멀티코어를 쓰니까. 보통 하나의 암 CPU가 코어 4개, 8개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많이 쓰는 게 S32G2인데 S32G2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4개입니다. 4개. 4개이기 때문에 머신을 4개나 올릴 수 있죠. 그 머신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할당해서 기능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티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컴포넌트가 하나의 C++ 파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 C++ 파일 개수는 사용자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단지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명, execute만 실제 실행하는 파일명과 동일하게 대소문자 구분해서 넣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슈에 머신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AXM의 스키마도 R18, 10부터 클래식 오토사랑 플랫폼의 스키마가 하나의 스키마로 통합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클래식 플랫폼에서 설계하는 내용이 어디프트 플랫폼에도 같이 쓴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트워크 설계나 진단 설계. 네트워크 설계, 진단 설계는 APA 어디트 플랫폼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고요. 클래식 플랫폼의 네트워크 설계나 진단 설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직접 그린 거인데 클래식 플랫폼에는 뭐가 있냐면 전자부품 회사랑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수십 개로 자동차 회사가 툴 벤더를 선정하게 되면 전자부품 회사는 그 툴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의미인 거고 어디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회사가 툴 벤더를 선정한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랑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툴 벤더 회사가 전자부품 회사랑 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거죠. 저희 회사가 또 국내 1위 티어1하고 이런 전략적 관계로 지금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그래서 거의 매주 미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AXML 쪽을 좀 설명하게 되면 제가 XML 설명했었고 이거는 클래식 플랫폼인데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 이게 소프트 컴퓨터명인데 파일명이 myswc.c, C 파일, 이게 C 파일명이고 함수명과 파일명이 AXML 설계한 대로 코딩해야 된다는 거고
어댑티브 플랫폼은 파일명, 함수명 다 자유다. 다 자유란 게 있는 거고. 그래서 C++를 어떻게 잘 코딩하냐를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지 실행 파일명만 AXM에 표기하고 파일명과 함수명은 개발자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CP는 크래시 플랫폼은 AXML 설계가 전체 개발 업무의 70%고 어디 플랫폼은 전체 업무의 30에 40이고 나머지는 코딩이야죠. 코딩. 그래서 코딩 능력이 중요한데 C++ 코딩은 교육을 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타고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잘 할 때 노래를 잘하는 게 타고나는 게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 설계는 교육과 관계없고 다 처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 가장 빛을 발휘하는 거는 AXM 설계입니다. 특히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 그리고 구조체 설계,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벤트의 구조 설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오토사 스펙 문서는 보시면 바와 같이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R19 11 기준으로 클래식 플랫폼 23,000페이지죠. 어디디 플랫폼도 보면 지금 한 7,000페이지 정도 될 건데, 네, 일단 이 오토사는 얼마냐면 단기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문서 양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디티 플랫폼은 하이 버전 수성 호환성이 없다. 그래서 설계 쪽을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오토사 협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가 있는데 특히 뭘부터 봐야 되냐면 이 부스트가 공부가 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C++ 표준에 나오죠. 제가 부스트 사이트 가볼게요. 부스트라는 표준이 있고요. 부스트가 오픈소스가 있는데 얘가 뭐냐? C++ 최신 기술이 나오겠죠. 최신 기술이 나오면 부스트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부스트에서 등록된 다음에 C++ 11, 17, C++ 20 나왔죠. 20 나오면 부스트의 소스 코드가 표준 C++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던 C++, 11, 14, 17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되면 얘 C++는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앞에 마커가 SD가 붙어요. 그리고 부스트는 이렇게 붙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부스트는 C++ 선행 개발,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이니까 C++ 3년만 나오니까 23이 나오겠죠. 23. 아직 23년도가 아니죠. C++ 23에서 채택할 소스 코드가 먼저 선행으로 부스트에 반영되고요. 이게 202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것이 2023년이 지나면 해당하는 게 부스트 쪽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트는 가장 최신 코딩 스타일이 선행으로 먼저 간 거고, 이게 시기가 지나면 부스트 쪽의 소스 코드 일부가 STG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 스탠다드에서 만든 그 초기 버전을 여기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GSL도 있고 GSL 있는데 이런 오픈소스를 공부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이 공부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DLT. DLT는 오토사 협회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디 플랫폼 툴밴드가 툴을 제공하더라도 그 툴밴드에서 제공하는 그 아날로그 DLT는 반드시 이 소스 코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DLT 데이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QX도 지원해요. DLT 데이먼을 누가 만드냐? 보시나 덴소나 이런 회사, 뭐 벤츠나 BMW 이런 회사들이 직접 요 DLT 데이먼 소스를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그 로그 파일 찍을 때 DLT를 무조건 쓰기 때문에 요걸 히스토리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코딩 기법을 마스터하거나 사이버 시큐리티 쪽을 할 때 이 DLT 데몬 쪽 소스 코드가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가장 도움되고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쿠베사나 제니비나 아니면 어디플랫폼에서 필수 절대적인 필수 오픈소스고요. 로고 트레이스 하는 거죠. 필수고 저희 회사가 이제 최신 코딩 기법에 대해서 논의할 때 DLT 쪽 데몬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면 저희 회사에서 여기 보게 되면 DLT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QX 쪽, 그러니까 QX랑 리눅스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홈스 클러스터 개발할 때 혹은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하는 할 때 여기 로그 파일을 다 분석해서 무엇이 개선되었냐를 봅니다.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 DLT는 안드로이드에도 써요. 안드로이드에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장점 때문에 쓰는지, 특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의해서 포직스 API 중에 MEN CPI가 이제 금지가 됐어. 금지. 변수의 데이터를 복사할 때 MEN API 이용해서 버퍼 복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DLT 쪽에 MCP 카피한 내용을 결함이라든지 이걸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하는 이력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 DLT 데모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정밀 분석해요. 제품 적용에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특히 QNX 쪽에.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습관이에요. 습관. 개발자 습관. 그러니까 특정 오픈소스에 대해서 내가 장기간 동안 내가 심의를 그려서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디티 플랫폼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오픈소스도 끊임없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오픈소스가 크게 한 5가지 오픈소스를 지금 4년째 모니터링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코딩 스타일이라든지 개선 스타일을 계속 공부를 해요. 왜 하냐면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사 어디 플랫폼 명사 써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메소돌로지 앤드 매니페스트예요. 제가 보였죠? TPS 매니페스트 그 문서, AXML 설계 방법과 개발 방법에 대한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서 종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클래식 플랫폼 문서 나와 있거든요. 클래식 플랫폼 공부하려면 이 21개 문서 보면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RS기 관련된 문서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문서를 보냐 내용이 있죠. 그래서 파란색 글씨는 AXML 태그다. 어브스트랙트로 되어 있는 거는 AXML 태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제 그 AXML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는 거 설명했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사용한 거고, 요 내용은 제가 오토사 워킹 그룹에서 그 신규 회원이 멤버로 들어오면 제가 그 AXML 규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영어로 설명할 때 그때 쓰는 장표예요. 제가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AXML 설계 방법을 간단하게 도식화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그다음에 이시큐션 매니페스트,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머신 매니페스트 도식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모델 디플로이먼트에서 OTA 관련돼서 배포하는 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관계도가 그려 있죠. 저 있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계속 설명한 게 뭐냐,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을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은 안 했지만 RPL 쪽에 퍼스넌스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포트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파일과 폴더를 저장할 때 그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헬스 매니저 인터페이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AXML의 설계에 대한 롤이 보게 되면 OEM과 티어 1과 티어 2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진단 설계는 자동차 회사가 한다.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개발은 OEM이 한다. 그리고 앱스토어 배포도 OEM이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지원하는 회사가 자동차냐 전자품 회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혹은 서드파티 쪽에 인비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 경우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인비클 앱스토어, 인비클 앱스토어가 뭐냐면 제어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소프트 클래스까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배웠던 UML 모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이걸 보고 그리고 개발 도구는 스키마 .ssd라는 파일이 있어요. 스키마를 읽어서 이런 설계 도구가 나오는 거고, 설계 도구를 하게 되면 이 엑셀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토사는 설계를 안 하면 코딩할 수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이거를 표준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XML 파일을 왜 쓰냐? 자동차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XML 파일을 씁니다. 그래서 XML 파일 안에는 단순히 설계만 있는 게 아니고 설명문, 데이터 타입 설명이나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명, 어플리케이션 설명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XML 파일로 설계를 개발 방식이 되면 MS 워드나 엑셀 파일을 안 줍니다. 엑셀 파일, AR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실제 이제 AR 엑셀을 작성하게 되면 에다스인 경우에는 제점을 시작할 때 25,000개, 25,000 라인의 AR 엑셀 파일을 자동차에서 받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 끝나면 7만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AXML 파일 사이즈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메가 정도로 XML 받아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개발 완료가 되면 한 11메가에서 20메가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오토사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 회사하고 일본의
대기업에서 도요타 주축으로 저희 회사 제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순서를 설명했죠. 그래서 네 가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JNT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자동 생성한다. 근데 매니페스트 파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푸시 매니페스트, 머신 매니페스트,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설계 범위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고, 그래서 C부분 전용 변수가 존재한다. 임플리멘테이션 데이터 타입. 여기 구조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구조체 만드는 거는 제 강의에 설명했습니다. 그까지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 만들 때, 이 변수는 아까 했지만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변수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변수는 예약서에 설계하지 않고 직접 코딩하면 됩니다. 네, 근데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 데이터 타입으로 설계해서 변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캄 제네터가 이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C++ 표준에 대한 얼티브 플랫폼 타입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일반 변수를 하나 만들면 비클 스피드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로 소스 코드가 생성하라고 표준의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배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벡터 타입, 벡터는 C 언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의 벡터랑 어레이의 차이가 뭐냐면 C 언어에서는 어레이, 배열의 특징이 뭐냐면 사이즈가 픽스되어 있죠. 사이즈 구성되어 있죠. 배열 사이즈가 5면 뭐 A 변수에 대해서 얘로 이렇게 되죠. 근데 C++에서는 배열도 실현하지만 벡터라는 게 있어요. 벡터 타입. 그리고 얘는 뭐냐면 가변 배열이죠. 가변 배열. 자동으로 데이터가 추가되면 배열하고 유사한데 사이즈가 가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벡터고요. 그래서 벡터 타입도 많이 씁니다. 네, 벡터 타입 많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은 저희 회사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게 보게 되면 짧게 한번 대충 만들어 볼게요. 구조체 만들어 볼게요. 예. 타입에서 퓨전 타입 구조체를 여기서 만들 수 있죠. 만들면 그래서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카메라라고 카메라하고 카메라 데이터가 UINT 30이라고 할게요. 30이고 그래서 카메라 1번, 카메라 1번, 카메라 2번. 그래서 4개 카메라 처리하는 거 3번, 카메라 4번. 예,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더넷 플레임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한계에 대해서 구조체로 만들 수 있죠. 구조체 안에 구조체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쉽게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구조체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맵 키밸류 해가지고 킵값과 맵해서 그 맵 형태의 데이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맵도 C++에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검색 기능을 만들 때, 그 맵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포트 인터페이스, 아라컴 쪽에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써요. 그런데 진단이나 RPH나 PHM이나 T싱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포트 인터페이스가 있죠. 보시면 어브스트랙트죠. 어브스트랙트가 뭐냐면 얘가 실제 태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이에 여러 개의 태그가 존재합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그걸 안 하는데, 이건 실제 어느 정도 현업에서 이제 양산 개발할 때 쓰고요. 특히 진단은 선행 개발에 안 씁니다. 예. 선행 개발 안 쓰고, 선행 개발에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만 쓰면 되고요. 양산 개발 들어가게 되면 저 진단하고 RPR이 두 개입니다. 두 개를 들어가거든요. RPR, 진단, PHM도 돼요. PHM. 예. PHM도 들어갑니다. 예. 근데 선행 개발 때는 아라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라컴의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해당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SNMP로 쓸 거냐, DDS로 쓸 거냐. 예. DDS는 뭐냐면 로스 쪽에서 로스2에서 로스2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때 DDS 씁니다. 그래서 얼티브 어플리케이션하고 로스2 쪽과 통신하기 위해서 쓰는 게 DDS고요. 주로 이제 선행 개발 때는 SNMP만 쓰기 때문에 SNMP 서비스 디플로이먼트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싱글 베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것도 있어요. 예. 이거는 CP랑 AP 통신할 때 하는 설계고요. 그 다음에 IPC, 프로세서가 통신할 때 User Defined Service Interface 디플로이먼트 있어요. 예. DDS 잠깐 설명할게요. DDS. 로스 쪽 관련돼 있으니까. 해외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DDS를 반드시 씁니다. 로스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문서를 채팅창에 넣어줄 건데 DDS 이렇게 해서 로스에서 어플리케이션 통신할 때는 SNMP가 아니고 DDS입니다. 그래서 양산 개발 과정에서 자동차 쪽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때 로스트를 많이 써요. 그때 얼티브 어플리케이션과 로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소통하기 위해서
DDS 쓰는 걸 요구합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DDS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벤트만 그렇게 하는데 메소드도 있어요. 메소드가 뭐냐면 클래식 플랫폼의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랑 동일한 건데 뭐냐면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함수 호출할 때, 그러니까 이벤트는 값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메소드는 뭐냐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실행할 때 메소드 씁니다. 메소드. 함수 실행할 때. 근데 함수 실행할 때 함수 인자를 넣어서 실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이벤트가 많고 그다음에 메소드, 그다음에 필드. 얘는 P의 샌더 인터페이스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캔 데이터를 사이피로 상업이라 할 때 이벤트 많이 쓰고 있고요. 참고로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송신할 때 샌드 리시브 인터페이스 씁니다. 그 메소드는 뭐냐면 CP의 인터페이스랑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데이터 값 전달 인터페이스고 얘는 뭐냐면 함수 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R포트가 P포트 쪽으로 함수를 요청하게 되면 여기 함수가 실행돼서 응답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현재 상태값이 뭐냐고 할 때, 그래서 지금 머신 스테이트에서 나 비클 스테이트에서 지금 주행 중이냐, 아니면 고속도로 주행 중이냐, 저중이냐 판단할 때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쓰고요. 그다음에 메소드도 리퀘스트 위드 리스판스 메소드가 있고 파이어 앤드 포겟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리퀘스트 위드 리스판스 메소드는 뭐냐면 함수 호출하려면 리턴 값이 반드시 와오게 되어 있는 거고 파이 앤 포겟 메소드는 뭐냐면 리턴 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 밤에 방 안에 불을 껐다 켰을 때 응답 필요 없죠. 시동 걸 때 시동 걸고 시동 끄고 응답 필요 없죠. 이렇게 때는 파이 앤 포겟 메소드로 진행해서 합니다. 함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벤트죠. 그래서 메소드랑 이벤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벤트는 P포트가 송신이고 R포트가 수신이에요. 근데 메소드는 R포트가 송신이고 P포트가 수신이에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P포트가 수신인데 얘는 R포트가 수신, P포트가 바뀌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기만 하죠. 이거 필드 같은 게 뭐냐면 필드도 많이 쓰는데 뭐냐면 메소드 이벤트를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벤트 필드인 경우에는 뭐냐면 이슈 내에 반장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인 거고 반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정보를 반장한테 알려서 처리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닐 때 반장 오늘 전부 다 왔어? 물어보면 반장이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습니다 하고 하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왔는데 물론 투석부로 부르겠지만 투석부 부르는 것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반장한테 오늘 다 왔어? 다 왔는데 하면 반장한테 물어보면 끝나죠. 그래서 특정 이제 그 정보를 다 취득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두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 이슈 내에 있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다 관할해서 필드로 걔가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슈 내인 경우도 있고 이슈 간 통신인 경우에는 특정 이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정보 총책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BMS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면 BMS 이슈에서 BMS 배터리 상태를 하고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여러 이슈에서 그 BMS 이슈에서 배터리 상태 값을 걔한테 필드를 호출하게 되면 최종 정보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 많이 씁니다. 필드라는 개념은 클래식 플랫폼에서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자율주행 만들 때 세이프티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별하려면 자율주행 할 수 있냐 없냐를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걔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가능해라고 물어보면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응답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필드를 씁니다. 필드는 클래식 플랫폼에서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getSets 뭐냐면 값을 가져오거나 설정하는 거고요. 리스판스는 이제 리턴 함수 호출할 때는 리스판스 가능이고 여기 중요한 게 노티피케이션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똑같습니다. 값을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있냐면 이벤트 그룹 설계라는 게 있는데 이벤트 그룹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이벤트와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필드의 노티피케이션만이 이벤트 그룹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드가 있다. 그래서 필드 많이 쓴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필드 메소드 예제가
컴사의 베이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컴사 베이직 샘플 코드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execution manifest의 execute 테이블, 네,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인데 여기서 뭐냐면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에 의해서 여기 한 개 이상의 소프트 컴포넌트나 컴포지트 소프트 컴포넌트 하나를 지정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실행 파일 만들 때 하는 거고, 실행 파일 만들 때 요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 실제 포직스 OS에서 실행 파일 명이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실행 파일 만들 때 소스 코드 파일명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지금 현엠에서 개발할 때 각각의 이슈 종류별로 저 C++ 파일에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한 파일 이름 구축이 정립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 개발까지는 파일 이름을 정립을 한 다음에 양산 들어가면 저 파일명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파일명을 할 거냐는 표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라컴에서 자동 생성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하나의 실행 파일은 여기 중에 프로세스하고 큐테이블이라는 태그가 존재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 플랫폼 표준 문서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파란색으로 표기되면 얘는 AXM 태그입니다. 태그이고요. 그리고 표준 문서에서 첫 글자가 소문자인 경우에는 포직스 프로세스입니다. 포직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포직스 프로세스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켈레톤, 얘가 실행 명이죠. 실행 파일 명이 스켈레톤인데 실제 터미널에서 이렇게 실행시키죠. 네. 실행시키면 실행된 상태가 뭐냐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발생해요. 프로세스 아이디 값을 가지죠. 이때가 포직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는 뭐냐? 얘는 이제 AXML 태그고요. 프로세스가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execute 테이블을 실행하는 명령어라고 써요. 명령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켈레톤으로 얘를 실행할 수 있죠. 혹은 만약에 스켈레톤이 여기 아기먼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메인함수를 어떻게 말하는 달라질 건데 뭐 여기다가 뭐 레프트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아기먼트. 하면 프로세스는 요 AXML 태그의 프로세스는 두 개죠. 두 개가 된 겁니다. 뭐냐면 프로세스 설계할 때 아규먼트 넣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설명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프로세스 설계할 때 뭐가 있냐면 프로세스 설계할 때 여기 스타트 컴퓨터 셋 할 때 뭐가 있냐면 프로세스 설계할 때 뭐냐면 여기 아규먼트를 넣을 수 있어요. 아규먼트. 그러니까 같은 프로세스라도 아규먼트가 다르면 다른 프로세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EXE란 그 이름의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EXE라는 실행 파일에서 요 아규먼트가 다르면 프로세스의 숏네임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포직스 프로세스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순간 아이디까지 보여야 되는데 얘랑 같은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아규먼트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플 인스턴트라고 표현하고 되는데 그게 설명하게 되면 이게 언제 실행되냐면 자 내가 문을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근데 문을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하나 만들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레프트 오른쪽 도어냐 라이트 왼쪽 문이냐 오른쪽 문이냐를 기능이 똑같죠. 왼쪽 문이냐 오른쪽 문이냐 도어의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아기먼트로 포직스 프로세스 아이디를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개의 실행 파일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다시 재설계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스타트 컴퓨터 셋에서 메인함수에서 아규먼트 실행 로직을 만들면 포직스 프로세스 실행할 수 있고 이때 포직스 프로세스의 PID 값, 프로세스 ID 값은 다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OS가 부팅되면 EM이라는 실행 파일이 실행되고 EM이 실행될 때 execution manifest를 읽어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킨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그 테이블의 아규먼트라든지 아니면 인바이먼트 그때겠죠.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라이브러리 패스라든지 이런 걸 인바이먼트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EM에서 그 관리하는 상태값은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EM에서 그 동작할 때 처리한 정보, execution state에 대해서는 AXML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프로세스 내 라이프 사이클이고 얘는 관계없이 K-러닝 저번에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K-러닝 넣는 거를 한번 설명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EXEC 베이직 이제를 보게 되면 요거를 넣죠. 이게 뭐냐면 EM한테
어드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 되면 나 실행했어야 하고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근데 얘는 예약성 설계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거 해서 프로세스의 라이프 사이클, 포직스 프로세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죠.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라 EXEC에서 K-러닝으로 알려준 정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테이트, 그 다음에 머신 스테이트, 펑션 그룹은 예약세멜과 관계가 있다. 즉, EM에서 어디티브 어플 수행하려면 이 부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테이트는 요 값을 가지고요. KID, getStart, waiting, terminated. 그리고 execution state는 뭐냐면 아라 EXEC API를 통해서 알린다. 나 K-러닝, 나 어플리케이션 시작했으라고 EM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K-terminating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있고 머신 스테이트와 프로세스 스테이트는 표준이고 이 외에 뭐냐면 비클 스테이트를 하기 위한 드라이버 스테이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펑션 그룹에서 그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요 가운데 박스가 EM이고 EM.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실습할 SM인데 SM이 딱 따라 존재해요. SM 필수고요. 양산할 때. 그래서 뭐냐면 프로세스가 실행할 때 K-러닝으로 EM한테 알려주죠. 나 러닝 상태에 있어요. 이런 거고. 그리고 EM에서 그 디펜던시를 체크해서 EM에 의해서 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종료시키면 얘가 종료되겠죠. 그래서 그 예약서에 설계한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 종료할 수 있다. 근데 시작 종료는 EM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 종료한다는 거고, 그때 머신 스테이트와 펑션 스테이트의 값을 EM이 가진다. 그리고 SM은 언제 말쓰냐면 펑션 그룹 스테이트를 할 때 하는데 뭐냐면 비클 레벨 스테이트, 뭐 예를 들어서 주차 중이냐, 혹은 주행 중이냐,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냐 할 때 어떤 시나리오, 보통 실제 실생활에 쓰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게 되면 주차 중일 때 법제가 된 게 뭐냐면 주차 중일 때 후방 카메라, 요즘에 후방 카메라 다 있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있고 후방 카메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돼야겠죠. 실행 때. 네. 그다음에 좀 더 편하게 정하면 후방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주차 중일 때 실행하고 도로 주행일 때는 종료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종료. 그러면 EM이 차 시동을 걸면 바로 카메라가 FK 동영 뜨는 게 아니고 0km 이상 초과 속도가 되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A라고 A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30km 또 초과 이상이 되면 후방 카메라 A가 종료가 돼 있어요. 종료. 그때 EM에서 이 조건별로 실행 종료를 못하기 때문에 EM이 누구랑 동시하냐면 동시하고 SM은 누구랑 동시하냐면 스피더미터, 차량 속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얘가 SM을 통신해서 EM이 누굴 실행시키냐? 카메라 이렇게 되겠죠. 그때 SM 필요한 게고, 그때 이제 SM 통해서 차량 속도를 SM에서 계속 아니면 특정 속도가 이상이 되면 SM 통해서 EM에서 알리는 거고, 그러니까 펑션 그룹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죠. 알리면 EM에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종료했다. 실행했다, 종료했다가 되는 거죠. 그때 SM을 씁니다. 요거 제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펑션 그룹 스테이트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그래서 SM 쪽의 예약 샘플을 한번 볼게요. SM 드라이브 예제라고 제가 예제에서 SM 드라이브의 예제가 있습니다. SM.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드라이브 FG가 얼티 모션 디자인에서 드라이브 FG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이 스피드, 로우 스피드에서 예제는 시속 40km 기준이거든요. 시속 40km 기준을 동작할 때 SM에서 이 정보를 읽어서 바꾸겠죠. 그럼 SM에서 뭐 하냐? SM은 서비스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SM 쪽 보게 되면 SM 쪽이죠. SM 쪽에 되면 머신 스테이트나 드라이브 FG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되어 있냐면 보게 되면 이 형태가 필드로 해야 돼. 필드로 설계되어 있죠. 왜 필드로 설계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SM이 대표적인 이제 필드 사용하는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인데 SM이 비클 스테이트의 값에 대한 펑션 그룹 전체 값을 SM이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getS로 값을 바꾸겠죠. 바꾸면 SM에서 EM한테 상태값을 변화주면
그 상태까지 맞춰가지고 EM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 펑션 스테이트, 즉 어플리케이션 머신 디자인에서 이걸 만든 다음에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드라이버 스테이트 상태 값을 어플리케이션과 SM 통신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SM. 참고로 그 일반 오토사 플랫폼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제품 판매할 때 SM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SM 누가 개발하냐? 전자부품 회사나 자동차 회사에서 알아서 개발하는 거지 툴벤더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저희 회사는 원활한 개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SM 샘플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SM 드라이버 보게 되면 SM이 있고 SM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SM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조건부 나오죠. 어제 봤던 이제 그 UML 쪽에 머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나와 있죠. 이 값을 처리해서 getset로 필드 형태로 getset 형태로 값을 바꿔가지고 EM하고 동시에 되면 EM이 AA를 실행시키겠죠. 그래서 SM 쪽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도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필드. 그렇기 때문에 SM을 잘 개발하게 되면 회사에서 사랑을 많이 받겠죠. 왜? 얘는 필수로 써야 되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한 번만 마스터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복잡하지 않지만 필수 기능이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없는 자동차 없거든요. 아니면 뭐 있겠죠. 그 자동차 법규상 주행 중에 TV를 보면 안 돼요. TV. 그래서 TV를 보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 실행할 때도 SM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전기 충전할 때 아니면 주유할 때 그 동작이 되면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전 모드가 아니냐도 SM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자동차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앞에 있는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비가 내리는 우박이냐 소나기냐에 따라서 보습이냐에 따라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죠. 예, 얘도 SM이 필요하죠. 그리고 밤에 운전할 때 어두워진 센서를 통해서 헤드라이트를 켤 거냐 말 거냐 할 때 또 제형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거나 종료하겠죠. 아니면 밝은 날에 터널 통과를 들어갈 때 어두워지죠. 요즘 차들은 어두운 데 가면 자동적으로 헤드램프 켜집니다. 그때 SM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SM 필수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필드로 설계하겠죠. 예. 그리고 얘가 필드니까 서로 다른 이슈에서 필드로 정보를 공유해야겠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90도 넘어간다. 배터리 그 온도가 그러면 화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GUI로 배터리 온도가 뜨거우니까 운전을 좀 쉬세라고 이렇게 뭔가 경고 조치가 나야겠죠. 그때도 SM 필요하죠. 예. 아니면 OTA에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됐을 때 운전자한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고 알려야겠죠. 그때 또 SM 필요하죠. 그래서 SM은 필수이고 오사 표준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툴밴드에서 제공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자 잘하고 SM 개발자 잘하면 회사에서 엄청 사랑받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예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필드만 잘 쓰시면 문제없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하나 이슈에 코어 개수만큼 머신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TPMS에서 그 타이어 공기압 측정하는 거거든요.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법규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타이어 공기가 없으면 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GUI 쪽으로 타이어 공기가 없어요라고 알려줘야 돼요. 얘도 SM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야겠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껐다 종료할 수 있게 하는 그 로직이 SM으로 구현해야 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실행하는 것은 EM이 한다. 그래서 머신도 설계를 할 수 있고요. 머신. 네. 그리고 이게 SM 쪽 EM이 되죠. 드디어 왔죠. 네. 그러면 EM하고 CM이 있는 거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LAD에서 하이 스피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속도가 시속 40km 넘어가면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AHD, 40km 이하면 LAD가 실행될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조건문에서 실행되겠죠. 그때 스피드미터가 속도를 SM에 알려주면 그걸 파악해서 SM이
get state라는 명령어를 EM에 다이렉트로 알려주면, getSet으로 알려주면 얘가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종료하겠죠. 그래서 이때 뭐가 있냐? 필드를 이용한다. 필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필드. 그 SM 쪽 표준 문서를 보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오토사 앞에 가시면 URL은 이제 채팅창 넣어놓고 여기에 파란색 부분이 파운데이션이고 여기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서비스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쉽게 설명하게 되면 T1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고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필드를 이용해서 SM을 썼죠. 그래서 SM이나 NM이나 UCM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표준 문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있는데 파운데이션하고 서비스, 어딕티브 서비스와 어딕티브 파운데이션 조율이 있는데 바꾸는 게 어딕티브 서비스고요. 그래서 SM 쪽 표준 문서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정의가 이미 되어 있죠. 보게 되면 R포트, P포트가 있는데 아까 이게 트리거 인 스테이트 그룹명 해서 이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얘가 필드다. 필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필드로 설계하라고 표준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해서 필드 형태로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인아웃 있죠. 보시면 돼 있고 문서가 양이 적어요. 5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파워보드에 대한 예제인데 SM에서 아라컴을 이용해서 파워의 상태 값에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는 예제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필드 형태로 이게 되어 있죠. 여기 오면 필드 같은 경우에는 get 쓸 거냐 말 거냐, 트리포스, set 쓸 거냐 말 거냐, 트리포스, 노티피케이션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 EM이라는 실행 파일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거죠. 네, 요거까지 실습하고 이제 마칠게요. 5시 반 전에 마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리거 인 아웃에 펑션 그룹 스테이트의 숏네임, 숏네임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는 AXML에 없고요. 맨 먼저 EM이 실행되면 머신 FG, 머신 펑션 그룹 스테이트랑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펑션 그룹이 따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EM이 실행되게 되면 SM이 실행하고 SM이 실행되면 스피드미터가 이제 실행된 거죠. 그래서 스피드미터가 실행 조건이 뭐냐면 execute dependency. SM이 먼저 캐령이 된 후에 EM에 의해서 스피드미터가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차의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때 드라이브 FG 통해서 40km 속도가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SM에 의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SM의 정보를 취득하면 EM에 의해서 LAD와 HAD가 실행 종료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EM 실행된 상태에서 포직스 프로세스가 되게 되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또 나중에 실습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는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표준이다. 그리고 서비스 아이디와 인스턴스 아이디가 있는데 AXL 태그에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서비스 아이디고요.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 아이디가 인스턴스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제도 설명했고 그래서 인스턴스 아이디는 SIMP SD에만 존재를 하는 거고 서비스 아이디는 양쪽 다 쓰죠. 사용하죠. 그리고 SIMP SD는 UDP만 쓰고요. SIMP는 TCP 혹은 UDP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면 서비스 인터페이스 디플로이먼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디 값이랑 이런 거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더넷 플레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이걸 설명해봤자 이런 부분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어딕티브 플랫폼을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더넷에 대한 TCP, UDP, IP, 이런 프로토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AXML 정보랑 실제 SIMP에 들어가는 정보가 매칭이 된다. 매칭되죠. 그래서 이게 매칭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처음 교육 시작할 때 이더넷 통신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지연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이더넷 플레임만 지연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이더넷 플레임이 어느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지연되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그 해당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서비스 아이디가 지원되냐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패킷 캡처한 내용을 예약 셈하고 매칭해서 이제 확인하겠죠. 그래서 다임ler라는 회사가 저희한테 그 문의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와이어사크로 패킷 캡처한 파일을 가지면 그 AXML 파일하고 자동으로 매칭해서 보여주는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고 그때 그 피켓 파일하고 AXML 관계도를 잘 정리하는 툴이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AXML 쪽 설계 내용과 그 SNIP 쪽 헤더랑 매칭되는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패킷을 분석할 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 설계도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SM 쪽 예제를 한번 빌드해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제에서 SM 드라이브 FG에 AXM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와서 여기 내용 나와 있고 얘를 제네레이트 해보겠죠. 하게 되면 여기 클릭해서 절타하게 되면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예제 폴더에는 파일이 다 생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execution manifest까지 다 생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 회사 EM 쪽 소스 코드 좀 볼게요. 저희 EM 소스 코드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게 실제 EM 소스 코드거든요. 근데 EM도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플랫폼 레벨 애플리케이션 EM, CM도 고객 요청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일단 EM 기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코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M 소스 코드도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CM 시행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EM한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들어가 있죠. K-러닝 되어 있죠. 그리고 EM 보게 되면 얘는 K-러닝 필요 없죠. EM 자체니까. 이렇게 코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SM 드라이브 폴더에 가서 온천 마스 클릭하시면 바로 소스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소스 하나. 참고로 저희 회사가 하나 정말 알려주게 되면 지금 리눅스 배치기 때문에 욕토 SDK를 이용해서 저 SDK를 파라를 포함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욕토 SDK를 만들면 개발 환경을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소스 명령어로 저 개발 환경 자동 세팅하게 저희가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CM 가서 tmake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컴파일러가 암용 컴파일러로 잡혀 있죠. 그래서 컴파일러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9.30이죠. 9.30 아까 또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9.3면 2020년에 나온 거죠. 2020년에 나온 이제 9.3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프풀 14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그냥 시프풀 버전을 치면 우분투 18.04에서 설치해 있는 그 GCC는 7.50인데 7.50. 근데 욕토 SDK를 만든 시프풀은 이제 9.30이죠. 버전이 다르죠. 7.50은 언제 거냐면 2019년 11월 14일 버전이죠. 예, 그래서 이게 더 옛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분 14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욕토 쪽 그 프로젝트 할 때 SDK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제 한번 돌려볼 건데, 그래서 제가 말한 바가 뭐냐면 해당한 OS가 사용하는 컴파일러 기준으로 개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욕토 이용해서 SDK를 만들 수 있고요. 그 SDK를 사용해서 지금 개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분투에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사용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욕토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개발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욕토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고 욕토 프로젝트를 만드는 유닉스는 뭐라고 하냐면 포키 유닉스, 포키라고 포키 유닉스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 더 설명하게 되면 욕토 프로젝트의 버전이 있어 버전. 예, 버전이 있습니다. 욕토 프로젝트에 버전이 있고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EOL이라는 게 있고 롱텀 서포트가 있어요. EOL은 뭐냐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버전만 롱텀에서 한 2년 이상 서포트합니다. 이게 사이버 시큐리티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도 쉬워요. 쉽기 때문에 최신판 사이버 시큐리티가 패치되어 있는 걸 써야 돼요. 그때 이 욕토 버전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점대로 넘어왔죠. 참고로 욕토는 앞에 숫자가 바뀌면 하이 버전은 호환성이 없어요. 참고로. 예, 하이 버전 호환성 없기 때문에 욕토가 새로 나면 새로 다시 최신 버전으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욕토가 꼭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성에 맞으면 공부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어디블리컴은 욕토로 되어 있는 BSP 이미지에다가 SDK 설치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포팅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중요하지만 욕토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예, 잘 지원하려면
그래서 CM 빌드하면 여기에 make 하게 되면 만들어졌죠. CM 파일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폴더에 들어가서 다 빌드하면 됩니다. EM, CMake. 그리고 그 CMake 작성 방법도 공부해야 됩니다. 욕토에서는 CMake 디스크 텍스트 파일로 작성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욕토에서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CMake 리스트 텍스트가 필수고 현업에서도 CMake 리스트를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EM 만들어졌죠. 그래서 SM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빌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빌드 다 되어 있는 파일은 제가 이미 전달드렸죠. 쭉 빌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빌드된 파일은 제가 어디에 전달했냐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복사하면 되죠. 패스워드는 그래서 복사해서 가져오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해보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매니페스트 파일 복사 과정에서 그 실수하셔가지고 동작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해내면서 어디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계속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OT에서 오픈소스가 계속 바뀌거나 아니면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욕토 프로젝트 사용할 경우에 링스커널 버전이라든지 오픈소스 버전이 바뀌면 원래 동작한 어플리케이션이 컴파일이 안 되거나 오동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어댑티브 플랫폼 분야를 계속하기 힘들거든요. 일단 그 다 작성되어 있는 걸 한번 풀어서 한번 그래서 SM 쪽에 제가 압축 풀었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하게 되면 SM 드라이브 보면 아까 같이 CM, EM, HAD, LAD, SM 필드미터 요 실행 파일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각각의 실행 파일에 익스큐션 매니페스트가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각각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펑주 그룹이 아까 추가됐죠. 그래서 드라이버 FC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오프 운전하지 않은 상태, 로우 스피드 속도가 이제 시속 40km 미만일 경우, 그리고 시속 40km 이상일 때는 하이 스피드, 버리피하고 오프는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버리피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동작 중에 허가받은 어플리케이션이냐 체크하는 기능이 필수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교육 예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 안 되는데, 실제 개발할 때 양성 들어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실행 문안도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IAM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하는데, 일단 표준상에는 오프랑 버리피는 어떠한 펑션 그룹 세트를 만들더라도 얘는 추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제어기에 얘를 복사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치면 제가 어제 만들었던 가상 제어기 제가 여기다 복사해 볼게요. 지금 그 가상 제어기를 리스타트 시켜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가상 제어기에서 도커 cp 명령을 위해서 G 폴더를 여기다가 홈에다 복사했습니다. 들어왔죠? 그러면 cd 홈에 아까 SM 드라이브 FG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익스포트에서 하나 노트로 홈에 넣었죠. 포트에 또 기억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추가했죠. 그 다음에 파라 루트로 들어가시면 특이사항은 뭐냐면 EM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EM만 시행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작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이 접속한 다음에 TOP 명령을 주시면 지금 보게 되면 EM이 시행 안 됐기 때문에 안 뜨죠. TOP가 뭐냐면 실제 테스트할 때 시행되고 있는 포직스 프로세스를 보여준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각가지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EM을 실행시키면 EM이 시행하자마자 스피터, 지금 로우 스피드이기 때문에 LED만 시행되죠.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CPU 점유율 나오죠. 점유율 나오고 메모리 사용량도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70-40기가 넘었기 때문에 LED가 종료되고 HAD가 시행되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로그 파일이 출력되거든요.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통신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혹은 와이어샤크 통해서 PK 파일 여기 되면 PK 파일도 패킷 캡처 파일도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로그 파일이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40 이하가 되게 되면 HAD가 종료되면서 LAD가 시행됩니다. 바뀌면 여기 사라질 거예요. 요거 HAD가 사라졌죠? 사라지고 LED가 시행되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래서 시속 0km 되면 끝나는 걸로 다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오프라인 환경이면 실습하면서 제가 다 봐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실습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 코드를 보고 학습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다양한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가 있고요. SM
SM.phm, ph 때문에 일단 봐야 되고, 일단 CM하고 EM은 소스 코드 간단하고, SM 쪽만 살짝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코딩 방법은 요 두 개가 코어 이니셜라이저하고 이니셜라이저 두 가지 되고, SM에서 이제 얘를 실행하겠죠. 그래서 SM에서 실행하면서 여기에 처리값, 컨트롤 C 값하고 그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는 거를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시그널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널로 됐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EM한테 K-러닝을 알려줘야겠죠. 얘도 SM이 시행했다는 걸 알려주겠죠. 이게 나중에 어디 가냐면 execution dependency 체크할 때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플리케이션 누가 시행할까 할 때 요거 하기 때문에 SM도 이걸 추가해야 되고 CM도 소스 코드에서 얘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하게 되면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퍼 서비스 본인 쪽에서 오퍼 서비스 해야겠죠. 그래서 오퍼 서비스로 여기에 있고 이렇게 코드가 들어갔죠. 오퍼 서비스 하고 있죠. Alt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run 밑에 파이프라인 통해서 값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읽을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코드에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필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비스 필드를 통해서 이 값에 getSet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가 뭐냐면 좀 넓게 해서 보게 되면 세터 값 세팅하면 들어오면 여기 값을 세팅할 수 있고요. 그래서 setState가 실제 EM한테 알려준 겁니다. EM한테 알려준 거고 그래서 setState에서 펑션 그룹 값을 EM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값을 EM한테 알려주면 실제 EM에서 상태값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EM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히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의 코드를 짜서 한번 구현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실제 코딩에서 동작시켜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피드 미터가 EM한테 정보를 계속 보내죠. 스피드 미터가. 그래서 스피드 미터 보게 되면 EM한테 값을 펑션 그룹에 가된 값을 EM한테 계속 보내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펑션 그룹 값을 EM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속도를 여기서 계속 바꾸죠.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EM이 시행되게 되면 CM하고 SM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미터가 이제 SM이 시행되어 있으면 스피드 미터가 시행되는 거죠. 여기 로직에서 1부터 99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로직이 되는 거고 감소하는 로직에 대해서 얘가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필드 값을 보내면 SM이 setState라는 값을 통해서 EM한테 상태값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EM이 그 상태값을 확인을 해서 LA들이 둘 중에 뭐를 시행 종료할 거냐를 판단해서 EM이 얘를 시행 종료하는 겁니다. SM은 펑션 그룹 세트의 값만 EM한테 전달하는 거지 SM이 HAG나 LA를 시작과 종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EM에서 그 시행할 때 예약성 상에서 등록되어 있는 executate만 시행 종료가 가능하거든요. 시행 종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하다 보게 되면 executate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 오토사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는 SM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저에서 SM을 통해서 시행 종료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요구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 종료하고 싶은 거예요. 도커 컨테이너. 근데 도커 컨테이너는 리눅스가 부팅하면 EM과 관계없이 도커 엔진이 이미 실행되어 있어요. 있는 상태 되어 있고 도커 엔진이 뭐냐면 도커 명령 거죠. 컨테이너가 동작 안 하더라도 도커 명령이 동작되죠. 도커 엔진은 이미 EM과 관계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EM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EM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시행 종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SM에서 뭐 하냐면 SM과 도커 엔진이 뭐 하냐면 REST 통신을 통해서 이게 그죠? 통신을 통해서 도커 명령어를 10불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하면 그 EM과 관계없이 EM이 동작하기 전에 미리 오토사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EM에서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EM이 시작하기 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K-러닝으로 RIP를 사용해서 EM한테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도커 엔진 시작할 K-러닝을 호출해서 EM한테 알려준 적이 없죠. 그리고 그 오픈소스는 어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행 파일이죠. 이 경우에는 EM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EM은 K-러닝으로 구현된 C++이죠. 어플리케이션 시행 종료기 때문에 EM 동작 시작 전에 이미 시행된 넌도토사 제어가 불가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커 컨테이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커 컨테이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커 컨테이너를 SAM을 통해서 시행 종료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니까 뭐냐면 도커 명령어는 시행 파일이고 도커 명령 칠 때 뭐 도커 exec 뭐 도커런 rm 이 명령어 치죠. 얘는 아규먼트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커 엔진하고 통신하는 걸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도커 컨테이너가 만들 때 신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EMS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때 SM 통해서 시행 종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SAM을 잘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